검은 목요일, 어제 국내 증시가 정말 말 그대로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관심이 됐던 미국의 3분기 GDP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역시 힘없이 빠졌는데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참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 시간을 통해 한국 증시가 미국의 국채 금리에 취약한 6가지 요인을 진단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한번 빠르게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네, 우리가 3분기 성장률 발표 직전에 이틀 연속 걸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 증시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 우리 캐스터분이 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정기변율 4.9% 나왔죠. 근데 주가는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일단은 이번에 성장률은 저희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최소 4% 나올 것이다. 근데 5% 가깝게 나올 것이다. 근데 4.9%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그 이코노미스트의 컨센서스의 4.7%보다는 분명히 그로스 서프라이즈입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죠. 근데 왜 주가는 떨어졌느냐? 두 가지 요인. 하나는 3분기 성장률은 일전에 말씀대로 엔데믹에 따른 보상 소비, 여름 과철, 그리고 셧다운 우려에 따라서 재정 조치가 안 됐었거든요. 부채 협상 때문에. 그게 집중적으로 재정 조치를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성장률의 4.9%의 기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2.68%포인트, 총수 항목별 민간 소비의 기여도, 그다음에 재정 지출 기여도가 1%입니다. 이온을 뺀 거 한번 봅시다. 이온을 빼면 4.9%의 성장률이 아니라 미국의 성장률이 이번에 3분기에 2%다. 실질적으로는 2%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분기에서는 경제 성장이 1%로 둔화되지 않느냐. 이 요인이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이 이렇게 높으면 국채금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시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4.9%는 미 페드가 추정하는 이렇게 그 잠재 성장률이 지금 1.7%니까 오크레 법제에서 GDP 갭을 꼽으면 약 정확히 3.2%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이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3대 지수가 다 부진합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김치현 PD, 미국의 국채 금리 상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 안전자산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기물은 1.5% 떨어졌는데 장기물은 2.1%에 대해서 채권의 yield 컵의 단고 장저 현상이 더 심화돼서 4분기에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냐 이 요인을 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성장률이 4.9% 미국의 상무에서 발표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3분기의 특수한 요인 이건 이제 통계 분석에서는 계절적 요인이라 하는데요. 계절적인 일회성 요인들이 보통 성장률에서 보면은 최소한 2.5%포인트를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려 보자. 그러면 성장률이 2%에 나오지 않느냐. 이 시각도 향후에 미국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장률은 4분기에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모가 높아졌으니까 사실상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까지 떨어진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은 목요일이라는 말이 어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별로 입에 담고 싶은 단어는 아닌데요. 말 그대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좀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는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것도 우려지지만 양대국인 중개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국내 증시가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는
우리 코스피가 2.7%,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코스닥이 2.7%, 코스닥은 3.5% 진짜 하루의 변동폭입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증시 분석할 필요가 없죠. 한국 증시가 지금 급한데요. 이런 분장에서 오늘 우리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근데 상반기에 좋은 것이 하반기에 흘러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것도 상반기 결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비관론과 달리 코스피 이렇게 상반기에 14.6%, 15%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건 진짜 절정이었죠. 27.8% 정도 올라갔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아르헨티나 주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세계 3위였습니다. 근데 그때 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미국 증시 같은 매그니피 7, M7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 한국의 상반기에 좋았던 것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상반기에 좋은 모습이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주 나쁜 구조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10월 5일 날 그런 방송을 해드렸을 겁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취약한 6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7월 이후서부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채금리가 많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에 취약한 구조를 갖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3개월 만에 코스피가 상반기에 14.7%였는데 15% 떨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25%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6개월의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상반기의 상승분을 절반에 급락했으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 어렵다. 그래서 어제 주가의 증시 모습에서 보면 검은 목요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 하는 측면은 상반기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에코프로인데 이 상반기 사실 주가를 받쳤던 에코프로 2차 전지가 흘러내리니까 진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내리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올해 주식 투자 명합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마 홍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 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주가가 상반기에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차익이 높게 됐으면 에코프로든 뭐든 그렇으면 차익을 좀 실현해달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차익 실현한 현금 가지고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모 교수께서는 7월 달에서부터 주식을 사라. 근데 하반기 들어서 주식을 차익 실현했느냐, 주식을 추가 자금으로 샀느냐 이 모습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는 주식 투자의 명암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시점을 7월로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7월 중에 이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그만큼 국채금리에 우리나라 증시가 취약하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10월 방송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페드가 7월 달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거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금리도 국채금리도 한 달에 금지책에상 25bp 같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억릴림 효과가 누적되면서 자 7월 이후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120bp 올랐습니다. 이게 파월 수습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페드의 기준금리 가지고 많이 방송들 합니다는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를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홍 앵커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증시도 기준금리가 아니라 0.25% 올리면 피번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었죠. 근데 국채금리가 120bp 올라오니까 그야말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가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국채금리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부채가 많죠. 금리가 높아지는데 부채가 많으면 취약한 구조죠.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기업부채도 높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의 증권사들이 마치 유행처럼 달러 부채를 차입해서 레버리지 투자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의 고금리와 말비단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감독당국에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러면
한국에 왜 미국의 국채금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10월 5일 방송분을 해서 코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예. 코스피와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와 상관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0.7로 나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게 하락한다는 것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거고, 지금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코스피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치가 어느냐? 자, 코스피와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관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0.7입니다. 여기 코스닥하고 돌리면 더 크게 나옵니다. 예. 마이너스 0.90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한국 증시가 그만큼 취약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7월 이후서부터 하지슈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 증시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채금리 급등 우려도 한국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죠. 네, 양대국이죠. 어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어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예. 미국의 국채금리도 문제지만 중국의 국채금리도 문제다. 이거 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양대국이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자, 수축사에 들어간다. 수축사에 들어가는 것은 자산이 붕괴되는 거죠. 어제 그래서 한국의 그 코스닥은 3.5% 마이너스, 우리 코스피 지수는 2.7% 떨어진 배경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어제 방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축사에 어떤 사람은 수축사를 쉐어링크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쉐어링크프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수축사회가 들어간다. 자산시장 가격이 돌아가서 내가 자산소득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위축하기 때문에 소비 안 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적어지는 이런 쪽이 양대국가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어떤 앞으로의 세계 경제에서 보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를 한번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고 중국에서도 영향을 받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불안감도 끊이질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 증시가 취약한 부분을 대부분 지금의 대내 현안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얼마큼 완충시킬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지정학적 이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지금 굉장히 전면전 상태를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까?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보면 뭐 이거는 정치색을 띠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문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가 중동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사실 더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한국에 보면 전부 산업 구조 자체가 아직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데요. 대체 에너지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이 날씨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안 난 상태거든요. 예. 풍력, 아이고 파도가 이만큼 치는데 무슨 풍력입니까? 에? 그러다 조력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것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세계적 흐름에. 또 한 가지는 대외 정책상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건 현 정부에 해당됩니다. 예. 바이든 정부 들어서 공급망 부족이다 보니까 자,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동의 미국도 사실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륙분 개발이든가 알래스카 개발이든가 전략 원유 비축 풀어서 세계 최대 공급량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유종이 어떻습니까? 과거는 WTI가 가장 높고 중동산 두바이가 가장 낮습니다. 근데 지금은 까꾸라가 됐습니다. 중동산 두바이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에서 중동 정세가 부정할 때 그 흐름을 잊지 못하다 보니까 중동산 두바이 문제에 대해서 그 수입의 비중도를 낮춰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정세가 시간이 가면 불안해 우리 투자 심리를 우리 경제의 중동에 대해서 유가의 천사 구조를 갖고 있어 증시의 입장에서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그대로 완충 능력 없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 정세 불안 문제도 우리가 취약한 이렇게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젠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지경학적 리스크 시대가 왔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어둡게 보는 요인도 이 부분 때문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앞으로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지오포리티컬보다는 지오이코노믹 리스크가 더 강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식은 선반영한다. 지금 동유럽에 이어서 러시아 동유럽에 이어서 중동까지 이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졌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위험은 항시적 사항이고 예. 남북한 간의 지정학적 위험은 항시적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지정학적이 증시에서 이슈가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제 다음에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예측기관들이 사실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내년에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북아 부분에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은 자, 미중 간 갈등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침공할 것이냐. 예.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흐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내년도에 한국 증시 상황이 한국의 펀더멘탈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펀더멘탈의 다른 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대해서 먼저 조정하거든요. 예. 먼저 조정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앞으로 한국 증시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내년도에는 불거지지 않겠느냐. 그런 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예. 어제 외국인들도 많이 빠졌죠. 아마 김천 PD께서 어제 외국인 상황을 좀 보여주시면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비교적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외국인이 주도했죠. 그 외국인이 왜 주도했느냐. 이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부분, 이 문제와 함께 지금부터는 왜 외국인이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천 PD께서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10월 28일부터 규모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거 때리니까 1조가 넘네요. 예. 1조가 넘는 규모가 지금 외국인들이 빠지는 상태에서 자, 외국인들은 국가를 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사게 되거든요. 팔면 대형주를 팔게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비중이 높으니까 자,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 그대로 흘러내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코스닥에서 에코프라라든가 뭔가 사실상 코스피에 진입할 종목들을 사실 그동안 많이 샀던 입장이거든요. 예. 그게 버리니까 에코프로 떨어져 주가 흘러내려. 이런 모습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사실 미국 증시가 빠졌다기만 하면은 우리 증시도 같이 빠집니다. 그만큼 쏠림 현상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거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자, 모든 방송에서 한국 경제 얘기합니까? 전부 미국 증시 얘기하죠. 미국 증시. 그래서 뭐냐, 미국 증시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한국 증시 움직임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서 좌우되는 천스탑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언론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 편향적인 대외 정책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한미 증시, 한국 증시는 당연히 한국의 펀더멘탈 상황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 먼 미국 증시에 좌우되는 천스탑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 지수의 커플링 코에피션스를 구해봤습니다. 예. 저거 그냥 자막을 놔두세요. 자막을 예. 놔두시고, 자, 한국과 미국의 대표 지수의 커플링 계수를 이렇게 값습니다. 한국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반기에는 0.8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가 올라가고 미국 증시 떨어지면 한국 증시 떨어집니다. 예. 더더구나 하반기 대해서는 종목별로도 미국이 반도체 올라가면 한국이 반도체 올라가고 미국이 반도체 떨어지면 우리 반도체 떨어집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구글 플랫폼인가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한국 증시는 외국인에 의한 인불던 장세, 인불던이 심한 상태입니다. 인불던 장세라는 건 뭐냐면 영국의 인불던 테니스 대회에서 자국 선수인 영국 선수가 우승하는 횟수보다 외국인이 우승하는 횟수가 크거든요. 예. 한국 증시는 우리 주인인 한국 경제 요인에 반영해야 되는데 개개에 해당되는 외국인에서 좌우되는 모습이죠. 이게 인불던 장세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미국에 동조하는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달러계 자금을 주도하는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된 장세니까 자, 지금 것처럼 이렇게 사실 미국에서 좀 악재가 나오면 그대로 여과 없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 증권회사도
마치 해외 종권 투자, 증권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든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노후 안정을 했대 미국의 증시 해외 투자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쭉쟁이가 되는 겁니다. 쭉쟁이가 되는 겁니다. 쭉쟁이가 되면 대역할에 취약한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왜 국민연금이 노후에 안 돼요? 지금 수익률을 높기 위해서 국감을 대비해서 왜 해외 투자합니까? 해외 투자합니까? 그 유행입니까? 지금처럼 해외 부동산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면 가뜩이나 뭐냐 우리 저출산 고령화국장에서 자 지금 세대에 받겠지만 우리 홍앵커 같은 후손 세대는 못 받는 거거든요. 예. 인구 구조 탓합니까? 국내 연금이 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유행처럼 투자합니까? 국내 증권사도 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합니까? 그럼 가려서 투자를 해야죠. 마치 유행처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우리 김채연 PD에서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해외 갔다 너 우리 GDP라든가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증시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SBB 사태 때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디지털화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이 급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한 게 이 한국의 대외 요인을 좀 취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정보가 너무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지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 인간의 편리한 게 아닙니다. 예.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한눈에 비칩니다. 근데 세계가 맨날 갈등만 비칩니다. 사람의 기업 입장에서는 공생과 협조보다는 갈등 관계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철학자라든가 사회학에서는 갈등 지수가 더 크다. 근데 그게 여과없이 투명된다. 이게 디지털합니다. 예.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의 증권사가 마치 유행처럼 내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디지털을 추진한다. 그럼 SB 사태에 왜 터졌느냐? 당연히 실리콘밸리 은행에 서 좋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디지털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내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예금이 치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홍앵커가 SVB에 대해서 좀 악재 요인이 됐습니다. 악재 요인을 좀 가짜 뉴스로 전파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순간은. 근데 이게 속절없이 전 세계 SB 고객으로 전부 확산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 SB 오지 않고 그대로 빼버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괜찮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은행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디지털의 역작입니다. 역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디지털보다도 애널로그 시대가 이렇게 고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물가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지금 뭐냐? 예전에는 아마존 효과가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 공룡경인 아마존이 비용이 되면 전부 고객에 전가시켜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 반드시 내부 역량 갖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이런 문제가 채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인력 보면 디지털화 젊어 경륜이 부족해. 근데 과거 이론이 아무리 유학 갔다 해도 통합니까? 안 통하죠. 뉴노멀 시대인데. 오로지 뭐냐? 디지털의 역작이 나니까 인력을 젊게 가지고. 근데 미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증권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워렌 버핏 같은 아주 경륜이 부족한 이론이 통하니까 경륜이 아주 큰 사람들이 합니다. 이론이 통하지 않고 규범이 통하지 않고 과거의 증권사에 내놓은 예측이 관행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 뭐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경험이 중시한 겁니다. 예. 경험이 중시한 겁니다. 올해 신세계 한번 인사 한번 보십시오. 신세계 인사 보면 CJ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이렇게 잡으면요. 자, 신세계 그룹에서 과거에 이 가장 신세계를 이끌었던 박무선 사장님을 다시 뭐냐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마치 디지털되면 젊어야 된다. 젊은 사람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다 훌륭하지만 지금처럼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은 상태는 경륜이 필요한데요. 이 경륜이 필요한데요. 워렌 버핏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올해도 미국에서 SB 사태일 때 워렌 버핏이 잠을 잃고 그렇죠. 올해 수익률 볼 때 워렌 버핏의 운영은 버크셔 해서의 A 주식이 우리 돈으로 7억 원 이상, 자 7억 달러,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그래서 너무 디지털화되는 것이 국내 증시 내부 역량과 없이 디지털을
마치 유행처럼 증권사를 추진해서 중심으로 했던 것이 자, 고객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한국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완충력을 떨어뜨렸다 보기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증시 펀더멘털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대외 환경이 부족하면 완충 능력은 펀더멘탈입니다. 한국 경제 어렵죠? 예.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외부만 많이 가시는데요. 우리 내부가 더 급합니다. 더 급합니다. 밖에 가서 이렇게 뭐 몇 전, 그거 애모입니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지 모릅니다. 내부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취약하게 떨어지는데 내부의 내치가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